자, 우선 이제 내담자가 내가 내 성격을, 내 기질하고 성격을 좀 알아보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런 내담자에게 내가 이제 인지행동 치료로 어떻게 이 부분을 해야 될지 한번 큰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첫 번째는 검사를 갖고 내담자를 이해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담자가 내 성격과 기질을 알고 싶다고 했으니까. 뭐 기질을 통해서 첫 번째는 내담자가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담자 자신에 대한 이해를 첫 번째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기질 안에서 나와 있는 부분에서 인지행동 치료를 한다면 내담자의 비합리적 신념이나 뭐 인지 오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찾아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인지행동 치료를 하려고 그러면 사고를 들여다보는 거죠. 좀 더. 그리고 사고를 질문을 해서 펼쳐보고, 세 번째는 이제 상담자가 이 사고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C, 감정과 대인관계가 변화한다. 이게 이제 인지행동 치료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를 가지고 이제 본다면 전체 큰 그림은 그렇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그림에서 이제 기질과 성격에서 이제 먼저 TCI를 할 때 내담자께서 MMPR을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민들레님께서 본인의 성격을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 성격에 대해서 가장 이제 기본 중에 기본, 이걸 첫 번째 먼저 하셔야지 사실 성격을, 다른 것들이 조금 더 이 성격 검사를 하는 것이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다면적 인성 검사, 말 그대로 다양한 면들을 성격을 보는 거죠. 그래서 나의 생각과 감정과 대인관계와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어떤가를 보는 것이 다면적 성격 검사입니다. 해서 MMPI 성격 검사를 알려주고 하도록 하는 것이 첫째는 필요해요. 그런데 내담자가 이제 뭔가 이 MMPI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실시를 과거에 했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에 특히 이제 기질과 성격을 알고 싶다 할 때는 반드시 MMPI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MMPI에서 타당도가 있어야 TCI 검사가 어느 정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것을 확보되기 때문에 MMPI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TCI를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죠. 특히 기질과 성격을 알고 싶다고 한 내담자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에 대한 실시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하게 되면 웬만한 내담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말을 했다 할지라도 다시 하게 되는 거죠. 부분들. 그리고 이걸 이제 검사 실시 방법도 잠깐 안내해주고, 지면에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컴퓨터에서 그냥 바로 체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조금 하는 게 좀 편안하실까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 익숙한 분들은 컴퓨터에다 체크를 하는 게 좀 편할 거고, 또 지면으로 하는 것은 지면으로 하는 것이 좀 편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좀 안내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전체적으로.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MMPI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TCI 검사를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좀 무리가 있고 제한된 정보 속에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걸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TCI에서 이제 내담자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TCI를 볼 때, TCI에서 이제 본인 스스로가 생각할 때 얘기했던 나는 예스라고 못해요. 그 말을 조리 있게 하지 못해서 불편해요. 이렇게 얘기를 이제 했던 호소 문제와 관련되어진 걸 봤을 때 첫 번째는 기질적인 부분에서 되게 이제 내가 되게 위험 회피가 높아서 뭔가 불확실한 상황, 그 다음에 그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은 늘 기본적으로 이게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이제 먼저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그럼에도 내가 뭐라 그럴까, 이런 이제 회피가 있게 되면은 보통 안정적인 것들을 보통은 택하는데, 지금 민들레님께서는 그 일본의 이렇게 외국의 대학에 가서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거기에서 또 생활을 하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새로운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 어려웠을 텐데, 그런 기질이 있었음에도 갈 수 있었던 것은 불안한 상황이고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보다는. 더구나 뭔가 누가 있는 것도 아니라 혼자 가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는 불확실하고 이 위험회피에 본인의 기질하고 상당히 반대적인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해내셨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본인의 어떤 것이 이렇게 작동했다고 보시나요? 기질상으로는 이렇습니다 하고 기질과 내담자 행동에서 비일치적인 것들을 먼저 다루는 거예요. 왜 이걸 다루냐면 그러면 내담자가 본인이 알지 못했던 본인의 기질의 성격 외 환경적인 부분이나 내담자의 욕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요. 지금 이 검사에서는 이게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먼저 좀 비일치적인 것들을 질문을 한다. 혹시 그런 게 좀 나왔을까요? 그러면 이제 검사에게 우리가 검사라는 거는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내담자가 이 시점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내담자의 이런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런 10가지가 내담자의 하나의 요소라고 한다면 하나밖에 안 돼요. 새끼손가락의 작은 부분인 거예요. 나머지 9개는 상담사가 우리가 내가 내비게이션에서 얘기했지만 행동관찰, 면담,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내담자에 대한 그림을 그려가야 된다. 검사는 새끼손가락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새끼손가락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전체를 연결하는 중요한 거는 되지만 이것으로 내담자를 가둬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비일치적인 것이 나오는 때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막 이런 거잖아. 위험회피가 높으니까 이잖아요. 위험회피라는 거 내가 얘기 불안, 그 다음 또 뭔가요? 불확실성 등의 두려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높은데, 이런 부분들이 고등학교에서 내가 자퇴를 하고 일본을 간다라는 극과 극이야. 그러면 이게 뭘까 하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볼 수 있는 게 소촉도를 보는 거죠. 소촉도를 보면은 위험회피가 높긴 높지만은 지금 소촉도에서 낯선 사람에 대한 수줍음은 그렇게 낯선 사람에 대한 수줍음이 높고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은 높은데 예기 불안이 그렇게 높지 않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확실한 것은 되게 높고 낯선 사람에 대한 수줍음이 높아요. 그럼 예기 불안이 높지 않아요. 예기 불안이 높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지만 그래도 불확실한 두려움과 낯선 사람에 대한 수줍음이 높다라는 거는 전부 다가 낯선 사람일 텐데 내가 간 이유가 묘한 분위기가 좋아서 그 문화가 좋아서 내가 갔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것 같다. 즉 민들레님은 기질적으로는 불확실하고 낯선 사람에 대한 수줍음이 있지만 내가 좋아하고 뭔가 내가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게 뭔가 호기심이 있는 거하고 좀 다른 것 같다. 이게 본인이 뭔가 이 부분을 원하는 뭔가 이 욕구가 굉장히 크신 것 같다. 그게 뭘 것 같으냐 하고 이 욕구에 대한 부분이 있을 때 내담자가 기질보다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질은 있지만 기질보다 우선인 게 욕구예요. 욕구고 그 사람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기질이라는 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기질이라는 건 반복적으로 내가 두려움이나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좀 더 부동화가 큰 것이 욕구와 가치가 있다 그러면 내가 기질이 그럼에도 이거를 대부분 사람들이 선택해서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민들레님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거 같다. 기질은 불확실한 두려움과 낯선 사람에 대한 수줍음이 높고 전체적으로 그런 기질이어서 뭔가를 안정적인 것들을 한 곳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높으시지만 본인이 좋아하는 욕구적인 부분을 하는 부분에서는 이 불확실한 두려움과 이런 것들을 더 넘으셔서 진행하시는 그런 추진력, 욕구 이런 것이 굉장히 커 보이신다. 어떻게 들리시냐? 해서 이제 물어봐. 그럼 그런 거 같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한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내담자는 사실 기질은 있지만 그 기질보다 반하는 본인의 욕구가 뭐냐? 그럴 때 이제 SCT를 봤을 때, 이 피검자가 얘기한 많은 부분이 여행 가고 싶다, 여행 간다, 이런 걸 되게 많이 적어 놨어요.
그래서 이 욕구가 내담자가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그 여행 중에서도 이렇게 좀 그 어떤 일본만의 문화, 묘한 문화가 뭔가 잘은 모르지만은 그런 것들이 좀 더 차분하고 되게 일본 문화는 약간 정적이지 않나요? 그런 문화, 약간 또 좀 순종적이고 약간 이렇게 막 이러잖아. 이렇게 조용하면서도 정적인 약간 그런 문화로 좀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그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그 위안부라든가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이런 걸 했을 때는 일본에 대해서 아주 그냥 막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아주 막 쳐 죽일 놈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의 역사적인 것들은 사실은 있지만은 그런 게 영향이 크잖아요. 있지만 국가적으로는 그렇게 했지만 어떤 개인적인 뭔가 일을 하는 이런 부분이나 문화라는 것은 이렇게 뭐 굉장히 섬세하고 조용하고 정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좋아할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에 인내력은 뭔가 한 가지를 그래도 끈기 있게 내가 보상이 주어져야지 하는 거죠. 근데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도 하는 것은 대부분은 이 인내력에서 보상이 뭔가 주어져야지 주어지지 않아도 끊임없이 하는 것이 인내력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외국의 문화에 가서 그곳에서 7년 동안 대학 생활을 혼자서 하고 또 직장 생활을 했다라는 것은 뭔가 그 보상이 없는데도 끊임없이 했다라는 거죠. 보통 인내력이 이렇게 바닥일 때는 정말 하기가 쉽지 않다. 기질은 이렇다. 그런데 당신은 이런 부분이 이렇다. 그렇다면 뭔가 자기 스스로 이런 보상들이 없었는데도 어떤 부분이 이걸 할 수 있었을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 기질 외에 내담자가 그 안에서 본인을 충족시켜줬다는 뭔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욕구와 관련될 수 있어요. 그 욕구는 뭐냐 그러면 어렸을 때 내가 트라우마라든가 대부분 우리는 기본적인 우리 안에 애착 욕구가 있어요. 이건 공통적인 거예요. 기질하고 상관없이. 누구나 사랑받고 싶고 돌봄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이쁨 받고 싶은 욕구는 그릇의 크기는 다르지만 다 기본적으로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누구나 있는데 그것들이 뭔가 좌절이 됐어요. 어느 시점에서 좌절이 되면은 그것들을 채워주는 뭔가가 있으면은 내 기질보다 그 채워주는 욕구에 의해서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민들레님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제가 이제 볼 때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가 하고 좀 이렇게 질문을 가져봤는데 어떠신가요? 그렇게 뭐 있다 그러면 그게 뭔가 그걸 이제 두 번째로 확인해 보는 것이 이 검사에서 기질과 성격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나와 있는 부분들. 자, 세 번째. 그렇다면 이제 그 자율성과 그다음에 연대감의 부분에서는 내가 내 스스로 뭔가를 내 인생에서 뭘 해야 될지, 내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책임감은 있지만 내가 뭘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되게 낮고 특히 나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좀 괜찮다 이런 느낌이 굉장히 아주 낮다. 낮다. 그러면 그렇지만 반대로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고 이타적인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높으시다. 이 부분들. 그럼 내가 외국에서 혼자서 7년 동안 긴 세월을 내가 지낼 수 있었다라는 것은 이런 목적의식이 없으면 사실 힘든 거다. 목적의식, 그렇잖아요. 목적의식, 이게 자율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 힘든데 내 스스로도 잘한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능했느냐. 이제 갈 때는 문화가 좋아서 갔지만은 생활하는 것은 뭔가 또 다른 문제예요. 생활하는 거. 그래서 그 안에서 견뎌내고 뭔가 하게끔 하는 뭔가가 있어요. 그게 뭔가. 그럴 때 이제 물어보는데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가설은 일본 그 문화의 동남아시아의 문화가 되게 이제 뭐라 그럴까
정서적으로 융합된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나 개인에 대한 서양의 문화보다는 누군가하고 같이 함께라는 문화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일본의 문화는 뭔가요? 그 안에서 이런 어떤 집단의 연대감의 문화가 굉장히 크잖아요. 나보다는. 그래서 그 커뮤니티, 일본 안에서 대학 동아리라든가 아니면 뭐 일본의 세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로 챙겨주거나 뭔가 존중해주거나 이런 어떤 커뮤니티 안에서 암묵적으로 그 문화가 있으면은 그 문화 안에 내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없는데 그 문화 안에 내가 들어가면 그 커뮤니티가 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율성이 낮은 사람들은 내가 낮지만은 그 안에 들어가 버리면 의지가 되고 단단해지고 그 안에서 내가 뭔가를 하기 때문에 보호받는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존성 성격 장애에 있는 분들이 뭔가 결정해주고 막 굉장히 주장적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는 이유가 그 안에 가면 내가 들어가 버리니까 굳이 내가 고민하는 것들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성격을 봤을 때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인다. 혹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내담자의 검사 자료는 그냥 하나의 원자료예요. 이 원자료를 가지고 내담자하고 어떻게 이걸 펼쳐서 내담자 안에 이렇게 딱 패킹되어 있는 것을 언패킹, 풀어헤쳐서 그만의 이야기, 그만이 갖고 있는 이야기들을 해 나가는 것이 상담사가 내담자하고 동의를 해서 내담자가 주체적으로 이 퍼즐을 가져가는 거죠. 당신이 이렇다라고 틀을 맞추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검사는 내담자를 당신을 이해하기에는 하나의 지점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지점을 어느 지점에서 어느 방향으로 확장해서 그림의 퍼즐을 어디까지 가져가는 거는 상담자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그림을 그려나간 거고 상담자는 다만 방향이 이게 좀 동쪽에 서쪽 같은데 당신은 남쪽에 있네요. 왜 그럴까요? 하고 이제 약간 방향의 지점만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뭐 결국 내담자가 이야기를 구성해 나가는 거거든요. 이 검사에 대한 부분도. 그래서 그런 관점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